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우박과 강풍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낙뢰 사고로 6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6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공식 기념 행사가 열렸지만 2007년부터 매년 행사를 주최해온 행정안전부는 사상 처음 불참했습니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산하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후원하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부산에서 옆주행하는 승용차와 택시가 충돌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기자전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전국적으로 국지성 호우가 내린 가운데 곳곳에서 우박과 강풍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양양군에서는 낙뢰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에서 엄지손톱만한 흰 물체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밭의 농작물 사이사이도 하얀 얼음 덩어리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 철원, 전북 순창 등 전국 곳곳에서 지름 1cm 안팎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찬 공기가 상층에 머물며 우박이 내린 건데 공들인 농사를 한순간에 망친 농민들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그냥 몇 분간에 그냥 아주 다 그냥 망쳐버렸네요, 아주 그냥. 네, 그렇게 큰일입니다. 막막합니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낙뢰와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원 양양군 설악해변에서는 서핑하던 6명이 낙뢰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4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서울 상계동에서는 갑작스러운 강풍과 폭우에 옥탑방 지붕 구조물이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5m 길이의 구조물이 이웃집 2곳을 덮치며 에어컨 실외기와 창문 등이 파손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돌풍과 우박도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국지성 호우도 예보돼 있어 저지대에서는 침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요란한 비가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죠. 북한에서도 매일 비가 내리면서 보리장마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잦은 비와 소나기 원인이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백색 섬광이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번쩍이더니 이번에는 요란한 천둥도 동반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중부지방에 나타난 요란한 비입니다. 비슷한 시기 북한에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본격 장마가 시작되기 전 연일 비가 내리는 현상인 보리장마입니다. 올해 보리장마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보리장마라는 말은 보리가 요무는 시기에 지는 장마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고 또 유월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여름 장마라고도 말합니다.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계속 정체합니다. 남쪽 따뜻한 공기와 부딪히며 비구름이 만들어지는데 북한에는 보리장마를, 우리나라에는 중부지방의 기습적인 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중반부터는 북쪽 저기압이 이동하고 대기가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36주년 60 민주항쟁 기념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어제 오전 10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지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36년 전 오늘을 되새김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꿔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60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과 마찬가지로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매년 주최해온 행정안전부는 2007년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행사에 불참하고 차관의 기념사도 취소했습니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최근 대통령 퇴진 등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후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라는 소중한 가치가 오염되고 퇴색됐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측 인사 없이 진행된 60 민주항쟁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지도부만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하태경 의원만 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0 항쟁이 없었다면 윤석열 정권도 없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극히 사소한 핑계로 정부 행사를 비토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정부가 옹졸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예산 삭감 위협을 하기도 하고 공식적 정부 행사를 비토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자기 존재조차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60 정신은 행사 참여 여부로 따질 일이 아니라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 불참의 배경이 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정권 퇴진 구호 행사 후원 문제는 한 번은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로 인해 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 오염되고 파괴됐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민주화라는 단어를 독과점 전유물쯤으로 인식하는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민주라는 단어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특정 정치 세력의 지능과 부응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일궈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그 뜻을 기렸지만 정부의 기념식 불참과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상생과 협치가 사라진 의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리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은 물론 계파 갈등 양상도 보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다툼의 이유를 박광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1년 만인 올해 맞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행안위원장이 과방위원장으로 가게 된 건데 당내에선 최고위원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데 대한 불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혁신과 쇄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에 걸맞는 그런 인선으로 좀 새롭게 논의하자라고. 하지만 정 의원은 자신이 물러나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될 거라며 버텼고. 제 행안위원장 문제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잖아요. 보통 가해자를 욕하는데 왜 피해자를 욕하죠? 당 안팎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렇게 신경전이 펼쳐지는 건 그만큼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 각 부처를 소관기관으로 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의 수장 자리는 국회의원의 꽃으로 불립니다. 법안 상정은 물론 회의 진행 권한을 쥐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지역 예산 책정과 밀접한 이른바 알짜 상임위의 위원장직은 이 지역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1년씩 나눠맡기로 한 이 당내 합의를 깨고 당원권 정지 징계에도 국토교통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는 사례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당에서는 좀 물러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못 들었는데요. 원하는 국회의원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된 상황. 그런데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뽑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이 관리에 따라 상임위원장은 3선부터 그리고 장관 출신은 맞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이어져 온 건데 최근엔 이마저도 깨졌습니다. 월 600만 원에 달하는 상임위원장 특수활동비는 폐지됐지만 업무 추진비와 운영비 명목의 금액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을 놓고 번번이 잡음이 나오면서 이 비대한 권한을 손보거나 아예 선정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선을 넘는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된 이틀날 나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부쩍 선명해진 한미일 밀착 구도에 중국이 작심하고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첨예한 국제정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연대를 강조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똘똘 뭉치고 권위주의 진영엔 단호하게 맞서는 외교입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를 무시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는 국제사회가 용기 있고 결연한 연대로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주 발간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최고 지침서 국가안보 전략에도 이런 기류는 뚜렷합니다.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목표로 한미일 협력은 새로운 수준으로 강화하자고 했고, 반면 북핵은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존중과 호혜에 입각해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진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중 관계를 얼어붙게 한 이슈 사드 문제는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유와 연대의 협력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익 실용 외교를 추구한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 발표 이튿날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외교부 박진 장관은 도를 넘었다. 장호진 1차관은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 나란히 비판하며 초치 사실을 공개했고, 국가안보실도 외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인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편에 서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핵 문제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는데,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거부 뜻을 밝히는 등 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이 별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 밀착이 해법이라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인식입니다. 강대강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등 중국과 소통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은 뚜렷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틈만 나면 호국 영웅들에 대한 폄훼와 비하에 급급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 대사 앞에선 굽신거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의 면담 요구를 거부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이 대표와 민주당의 호국 보호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며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그 천박한 인식을 언제쯤 버릴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자신과의 만찬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난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60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시 싱 대사의 발언 수위가 높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문제의식은 없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싸우러 간 건 아니고 관계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인 허브는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연동 통제소가 맡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3국은 각각 수집한 위성과 레이더, 정찰기 수집 정보를 바로바로 공유해 한 몸처럼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올해 안으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한미일 3국.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의 정확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한미 간 그리고 미일 간에 각각 운영 중에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서로 연동시켜서 올해 내에 가동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정보는 미사일의 예상 발사 지점과 날아가는 궤적, 탄착 지점 등 3가지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그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엔 우리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정보를 모은 뒤 미국을 매개로 제공국의 승인 이후 정보를 교환해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면 새로운 공유체계에선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중심으로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가 곧바로 한 곳에 모여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각국이 자랑하는 위성, 레이더, 이지스함, 정찰기 등 수집 정보가 한데 모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성 자산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정찰기가 포착한 정보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발사뿐만 아니라 이동 상황까지도 지금보다는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국 정상, 국방수장 간 합의가 이루어지며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절차도 속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차원에선 합의된 3가지 정보가 무리 없이 공유되는지, 필요 이상의 정보가 새나가진 않는지 등 여러 차례 시범 운용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경제 제재나 무력 사용처럼 국제사회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비상임 이사국이 된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한반도 문제는 물론 글로벌 현안에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임기는 내년 1월부터지만 하반기부터 예비 이사국 자격이 주어집니다. 8월부터 안보리 내부 문서 열람이 가능하고 10월부터는 이사국의 비공개 회의와 결의안 문안 협의 같은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국제사회 이슈를 다루는 만큼 외교부는 20여 명 규모로 특별팀을 꾸려 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제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분해도 그렇고 관계부처와도 그렇고 그리고 공관과 본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층적으로 구성된 그런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내년 정식 이사국이 되면 좀 더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회의 참석은 물론 투표권이나 회의 소집권 등을 갖고 결의안 문안 작성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나란히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미일이 한반도 문제에서 삼각공조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유엔 안보리 간의 연계 그리고 공조 방안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성과를 내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을 넘어서야 하는데 다른 9개 비상임 이사국들과 연대하면서 꾸준한 대화와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와 사이버 안보, 보건 같은 신흥 안보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외교 위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외화벌이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인 여성과 아들이 실종돼 망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닫혔던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릴 움직임을 보이자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총영사관 소속으로 알려진 직원의 아내와 아들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러시아 당국은 전단까지 뿌려 이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탈북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돼 있습니다.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데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보면 하루 최대 17시간까지 휴일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건 물론 함께 파견된 보위원이 노동자 중에 정보원을 두고 노동자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얘기되는 것이고요. 특히 유엔 제재로 공식적으로 북한이 그런 노동 인력을 수출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더욱더 인권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도 금지하며 외부 정보 접촉을 엄격하게 통제하는데 실제로 한국영상물시청으로 단속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국경 폐쇄로 무역이 금지됐는데도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해외로 파견된 무역업자들에게 충성자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위성 요원들이 탈출을 시도하려던 해외 노동자를 체포해 다리를 부러뜨린 뒤 북한으로 보내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재진입한 우리 정부는 안보리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경찰 수사에 반발해 분신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추모 문화제를 열고 경찰청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어제 오후 6시 반부터 서울 중구 도로에서 양 조합원을 기리는 촛불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현 정권이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촛불 문화제 이후 경찰청까지 2km가량 행진한 노조는 청사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지만 충돌 없이 자진 해산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선 역주행하는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 충돌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선 전기자전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주민 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택시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바로 옆 검은색 차량도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채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새벽 1시쯤 부산 남천동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와 택시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곡선 구간을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염창동에서는 아파트 1층 현관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70대 집주인과 이웃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처음에 천둥소리인 줄 알고 있다가 뭔가 계속 이상해서 열어보니까 연기가 올라와서 이거 불이다. 소방당국은 현관에 세워둔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밤사이 짙은 안개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됐습니다. 한국항공공사 제주공항은 밤 9시쯤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일 때 발령되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지면서 34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공항에 발이 묶이면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일상을 파고든 마약 유통 실태가 생활 오수를 정화하는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필로폰은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3년 연속 검출됐는데 특히 인천 등 항만 지역에서 검출량이 많았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피우게 하고 유통 모집책으로 활용한 일당에 이어 8일에는 고속버스 화물택배로 필로폰을 거래한 요양병원 의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일상 곳곳에 마약 유통 현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는 생활 오수 등이 모이는 전국 하수 처리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3년 전부터 하수를 채취해 역으로 몸에 흡수된 뒤 체외로 배출된 잔류 마약류를 확인하고 사용량을 추정하고 있는데 필로폰이 조사가 이루어진 모든 하수 처리장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검출된 겁니다.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은 암페타민과 엑스터시, 코카인 등 조사 대상 7종 가운데 사용 추정량도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전국 평균 2배를 훌쩍 웃돌았고
단일 하수 처리장으로는 경기도 시화에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항만과 대도시 지역에서 필로폰 사용 추정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뭐 이렇게 항만이라든지 대도시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엑스터시는 다른 마약류와 달리 3년 연속 사용 추정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든 마약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하수 처리장에 모인 생활 하수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한 비뇨기과 의사가 네이버 밴드에 비공개로 올려둔 영상이 네이버 AI 알고리즘의 음란물로 감지되면서 삭제됐습니다. 네이버는 적법한 일이다라고 밝혔는데 의사는 업무방해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 씨는 지난 2018년부터 네이버 밴드를 개설해 발기부전 환자 진료 때 쓰는 성 관련 영상 등을 비공개로 올려뒀습니다. 최근 자료가 모두 삭제되고 계정이 정지됐습니다. 부엌에 있는 부엌칼이 사람 다치게 했다고 해서 부엌칼 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집에 부엌 있는 사람들을 다 살인미수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고록 작성을 위해 모아둔 기록이 손상됐고 의사단체가 밴드로 전파하는 업무 공지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증세를 가진 환자가 오면 바로 신고를 하라든지 이 약은 이번에 부작용이 발견됐으니 사용하지 말라든지 이런 나라의 지침이 수시로 밴드로 이루어지고 내려와요. 근데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는 사진 수백만 장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이 박 씨가 올린 영상을 음란물로 자동 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시물 일부가 매우 높은 유해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자가 삭제했다는 겁니다. 이후 내부 논의와 법무 검토를 거쳐 박 씨 계정을 영구 이용 제한 조치했다고 네이버는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정보가 타인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같은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비공개 게시물에도 적용되는 만큼 삭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 의견입니다. 업무방해 같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사소송으로 다뤄질 사안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의학을 위한 건지 음란물 유통이 목적인지 등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쉽게 말해 알고리즘을 선하고 그걸 잘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좀 골라낸다고 해야 되나? 이걸 좀 그런 거 능력을 AI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귀찮죠. 시간 많이 들어 돈 들어가니까 잘 안 하려고 하죠.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비슷한 분쟁 상황은 더 자주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동안 1,300원대 중반에서 맴돌던 환율이 최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반영됐는데 앞으로 더 내려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슬금슬금 올라가나 싶더니 지난달 2일 연고점을 찍은 원달러 환율.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미국 기준금리 동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큰 폭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달 사이 50원 넘게 하락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최종금리 수준에 근접했다는 예상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서 더 이상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환율이 더 내려올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긴축이 끝나가는 데다 반도체 수출 회복 기대감에 원화가 힘을 받을 거란 분석입니다. 큰 회복은 아니더라도 시장의 긍정적 기대감을 심을 수 있는 정도로 전환 예상이 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한 1,280원 정도, 4분기에는 1,250원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다음 달에는 추가 인상 카드를 쓸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미 금리 차로 인한 자본 유출이 없다지만 2%포인트까지 벌어질 경우 달러 가치가 올라가며 환율이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또는 국내 통화정책 기조의 조기 전환 시 환율 상승 압력이 재차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최근 고금리로 소비가 주춤한 데다 높은 재고율까지 감안하면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걱정했습니다. 달러 약세에도 유독 원화가 맥을 못 춘 상황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계기로 준비한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북 고령과 전북 남원의 고분군을 중심으로 가야 연맹의 영역이 얼마나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연속보도 마지막으로 고대 가야인의 왕궁지 가운데 최대 규모인 하만 가야리 유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대 아라가야에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좌우 양쪽에서 가운데를 향해 병사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그냥 야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왕궁에 성벽이 있던 곳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 마리산 고분군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벽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벽을 축조한 흔적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저러한 토층들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쌓은 흔적이 확실하므로 저 부분은 지금 현재 바깥에서 들어오는 적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의 외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대 가야인들은 이른바 판축 기법을 써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일정한 틀을 만들어 안에 흙을 집어넣은 뒤 단단히 다져서 성벽을 만든 겁니다. 사용한 흙도 한 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흙으로 벽을 세웠습니다. 튼튼한 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법은 고대 중국의 성이나 백제 한성기의 왕성인 풍납토성에서 확인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성벽이 둘레 2.4km에서 확인되는데 가야 권역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남아있는 성벽 가운데 가장 높은 게 9m에 이릅니다. 신라의 월성, 백제의 부소산성 등과 대등한 규모입니다. 당시 아라가야의 국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연인원 16만 명 정도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때 추정했던 인원은 대략적인 인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왕궁지에선 토기와 철기가 당연히 출토됐습니다. 직경 60cm에 깊이 80cm의 나무 울타리인 목책 지역도 100m 구간에서 확인됐습니다. 또 건물지와 부뚜막 시설의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지질조사 결과 당시 성 바깥 인근 지역은 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기와 철기 등 여러 물자를 유통했던 요충지라는 뜻입니다. 담수 환경을 활용한 그 지역의 유통과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완만하고 터가 넓은 이 지역에 그 왕궁이 조성된 게 아닌지. 가장 완벽하게 남아있는 가야 왕궁지인 하만 가야리 유적은 가야 왕성의 원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오는 2043년까지 발굴 조사와 정비 작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오는 9월 최종 확정되면 잊힌 고대 문명 가야의 신비를 풀어가는 여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튀르키예는 한류 팬 규모가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수도 앙카라, 최대 도시 이스탄불과 비교해 한국 문화 행사가 적었던 이즈미르에서 동포들이 준비한 한식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임병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김 위에 밥을 고르게 펴고 당근과 오이 등 각종 재료를 올려줍니다. 서툰 솜씨지만 김을 돌돌 말아 올리니 먹음직스러운 김밥이 완성됩니다. 다른 한쪽에선 떡볶이와 볶음면 등 매운 음식 빨리 먹기 대회가 펼쳐집니다. İlk defa Kore yemeklerini tadıyorum.
acısıyla ünlü olduklarını söylediler. Ben de tattım. Yani acı ama bana göre acı değildi. Baharatları çok güzel. Değişik bir baharat tadı var. Bizim yemeklerimizden çok farklı değil aslında ama müsait bir zamanda onları da getireceğim. Ondan sonra beraber evde de yapmayı deneriz. 이즈미르에서 열린 한식 체험 행사입니다. 현지 우리 동포들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타고 이즈미르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한국 문화원이 있는 수도 앙카라와 한인 사회 규모가 큰 이스탄불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릴 만한 행사가 부족한 점이 동포들은 늘 아쉬웠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정기적으로 주체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작은 지역 사회에서도 한류 문화, 그 중에서도 관심 있는 한국 음식 혹은 댄스, 그다음 뷰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행사 준비 소식에 뜻을 함께하는 동포 현지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식 행사를 열자는 제안에 한식당은 흔쾌히 장소를 내주었고 물론 뭐 돈도 벌어야 좋지만 저희 한국 문화나 이런 한식 문화들을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또 알아봐주고 한국을 알리면은 이제 저도 뿌듯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주말에 또 무료로 제가 개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은 행사 진행을 도왔습니다. 학생들은 K-pop 커버 댄스 공연도 선보여 현장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Bize bir şeyler katıyor, bir arada olmak, kültürleri bir arada yaşamak. Çok mutlu oldum yani, çok gurur verdi bize. 세종학당에서 지금 수학하고 있는 터키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여해서 더욱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스텝으로서 도우미로서 좀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더욱더 좋아하고 서로 이제 먼저 하겠다고 이렇게 이즈미르의 동포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K-팝과 K-뷰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해 지역사회의 한류 수요를 스스로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올해는 굵직굵직한 팝스타들의 내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예매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암표나 부정 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열한 예매 전쟁이 예고됐던 세계적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9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에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접속자 16만 명이 몰렸고 1시간 만에 10만 석이 모두 팔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서버가 다운이 됐었고 마침내 30분 후에 들어갔더니 결국에 다 매진이 되어 있었고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경기장 공연도 불과 1시간도 안 돼 매진되면서 피 튀기는 티켓팅, 이른바 피켓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활기치는 암표 거래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브루노 마스 공연 티켓 8장에 1억 8천만 원을 제시하는 암표상까지 등장했고 가수 싸이의 콘서트도 적게는 장당 1, 2만 원씩, 무대와 가까운 명당 자리는 몇 배씩 웃돈을 얹은 표들이 팔려나갔습니다. 업계에서는 암표상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분업화되면서 범죄 조직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연장 앞에서 암표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파는 것보다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영업적으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반복 작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한 암표상을 처벌할 수 있는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시행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예매처가 부정거래가 의심되는 수상한 거래를 직접 찾아내거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표를 취소 조치하고 있지만 다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5초 동안 막 5장씩 사고 이건 사람이 클릭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확인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했었고요. 판매 협의 중에 이제 나온 자료들을 갖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높아지는 K-팝 위상에 맞춰 암표 불매 운동을 벌이며 관객들의 인식과 공연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역대 국내 개봉작 흥행 100위권에 진입한 스즈메의 문단속과 슬램덩크 더 퍼스트의 흥행 이후
일본 영화의 적극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해 역사와 문화를 분리해 소비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최근 일본 영화 감독과 주연 배우들의 방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20살 난치병으로 10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마츠리는 동창회에서 삶의 의지를 잃은 카즈토를 만나게 됩니다. 카즈토는 마츠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지만 해가 지날수록 마츠리의 시간은 짧아져 갑니다. 난치병으로 세상을 떠난 코사카 루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남은 인생 10년의 배우들이 한국 관객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自分の人生をまた改めて考えて自分の幸せとは何かとかやっぱり周りにいてくれる人を大切にすること愛することを改めて考えさせられた映画でした。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는 OTT로 두 나라가 가까워졌다며 한일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건 멋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どんどんこう距離感は縮まってるなっていうのはすごく感じますよね。もちろんこう文化は違えどこうやって共通している愛情だったりとかいろんなところでこうお互いの国を知り合えるっていうのは本当に、素敵なことだなとは思うしこうやってこういう関係がどんどん豊かになっていけばいいなっていうのは 청각장애 복싱 선수의 자서전을 원작으로 한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의 감독과 주연 배우도 한국 극장을 찾았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 연출 등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감독으로 꼽히는 미야케쇼 감독은 이번 한국 방문이 가장 감동스럽다며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どのお客さんもですね、本当に映画を真剣に見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日本的な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が理由なのではなくて、映画的なものである、まさに映画そのものであるからこそ、国籍を超えて同じようなことを感じ取れたり、様々なことを感じ取れた。 복싱 선수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링 안팎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여성을 그린 작품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 모두의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의 키시 유키노 배우의 청춘 영화 이윽고 바다에 닿다도 동시에 한국 관객들을 만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라진 친구의 발자취를 밟으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과 상실, 회복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았습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문단속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분리해 소비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한국 영화 시장에 대한 일본 영화의 적극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재 러시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다시 방문한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개월 동안 대반격을 공언해왔지만 개시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반격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Контрнаступальні оборонні дії відповідні відбуваються в Україні, на якій стадії я не буду говорити детально, і вважаю, що ми обов'язково все це будемо відчувати. 전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반격이 시작되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권은 어떤 전투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캐나다의 산불 확산도 뒤로하고 지난해 5월에 이어 또 우크라이나를 찾은 트리도 총리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카우카 댐 붕괴에 따른 대홍수 이후 첫 외국 정상의 방문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이미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 10조 원대를 지원한 캐나다는 5억 달러의 추가적 군사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Canada will continue to stand with Ukraine with whatever it takes, as long as it takes. Today, I can announce that we will provide $500 million in new funding for military assistance. 대반격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일부 진전을 봤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이틀간 동부와 남부에서 중요한 작전을 수행했고 일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제1방어선을 뚫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제소에 32개국의 동참을 허용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9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제소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편의 동참을 요청한 독일 등 32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제소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가가 동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질수록 자연은 시름하고 있습니다. 바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간 1,000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다와 바닷속 생명을 살리려는 노력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 그 바닷속의 생애는 어느 때 보아도 평화롭습니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술을 놓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경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다로 이어지는 길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1,400만 톤으로 파악됩니다. 이 가운데 80%는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플라스틱입니다. Now,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us to know because it's incredibly hard to pick it up once it's in the deep sea in this remote and really isolated location. 바다를 병들게 하는 것은 더 있습니다. One is to reduce global emissions. We need to do that immediately, and also to set up large-scale protected areas. 또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계를 위한 어업도 바다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런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최근 전 세계 175개 나라가 올해 11월까지 협약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다른 바다 생명 살리기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두 자릿수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바키타 돌고래를 살리려는 이들입니다. Con relación a las detecciones acústicas en este 2023 fueron mayores, es decir, 61 en comparación con las 26 de hace 2 años. En lo que corresponde a los avistamientos, 16 contra 8.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멕시코가 바키타 돌고래의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 거래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규정했습니다. YTN 류재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현지 어업인들이 방류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어제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바라키 등 3개 현을 방문해 각적 어업단체 관계자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처리수의 해양 방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폐로를 진행하면서 어업을 계속 양립해 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 외곽에 있는 폭약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현지 시각 10일 오전 8시 45분쯤 앙카라에서 약 40km 떨어진 엘마다그 지역에 있는 MK2 폭약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직원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수류탄과 폭발물을 생산하는 폭약 제조 시설로 다이너마이트에 쓰이는 화학 물질도 생산합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9년 이후 4년간 736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17명이 숨졌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통계를 분석한 이 신문은 이는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가평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정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곳곳에 갑작스런 소나기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60mm로 같은 지역이라도 강우량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처럼 돌풍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가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